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죽었어? 죽었네. 돈 달라네. 참 골 때리네. 우와치.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흥선대원군이 죽자 한성부에서는 7일장을 했으나 고종은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되지. 고종은 그의 장례식 참석을 거부했고 흥친왕 이재면은 혹시나 자기도 죽음을 당할까봐, 이재면이 그 저기죠, 아들이죠. 대원군의, 사실 이재면이 큰아들인데 그지? 대원군의 부음을 알리는 것을 머뭇거리면서 주저했으니, 그러나 상야가 노제를 한 뒤 서문으로 나갈 때 고종은 마루에 서서 담너머로 바라보며 오랫동안 대성통곡을 하였다 한다. 그래야지. 1899년 4월 이준용은 일본 망명객들이 벌인 엄상궁의 왕비 책봉에 대한 반대 운동에 가담하였다. 그러니까 엄상궁이 모든 걸 다 했죠. 뒤에서 경호선사에게도 그거를 갖다 주고, 뭐지? 금난가사. 그는 6일쯤 권동진, 조중흥 및 기타 2, 3인과 함께 논의한 결과 신분이 낮은 엄상궁을 왕으로 삼는 것은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조치라고 하였던 것이니, 이러한 이유를 들어 엄상궁의 왕의 책봉을 반대할 것을 결의하였으니, 그러나 그러한 이사를 담아 국내부 대신 이재순에게 중고서를 보내기로 했다. 또한 이준영은 아버지 흥친왕에게 서한을 보내서 엄상궁과 같은 비천한 소생이 국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기화로 간신미들이 벼슬을 얻기에 엄상궁을 왕비로 책봉하려 기도하고 있다. 복잡해요. 또 민비가 죽으니까 또 엄상궁이 나서죠. 이러한 때에 엄상궁이 되게 영특하고 그랬는데 좀 못생겼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궁이니까. 이러한 때에 왕실에 관계된 이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라고 했다. 이처럼 이준용이 엄상궁의 왕비 책봉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벌인 것은 엄상궁이 자신의 아들 낳죠. 황자 이은의 권력 승계를 위해 일본에 망명 중인 뭐냐? 그래? 네? 야. 황자 이은의 권력 승계를 위해 일본에 망명 중인 이준용과 의친왕 등을 극력 배척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엄상궁이. 원래 이 자식이 또 이제 자기 자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준용하고 또 이제 의친왕이 또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처지에도 이준용의 엄상궁 왕비 책봉 반대 운동은 도리어 그의 신변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더라. 이런 얘기고, 엄상궁과 그의 측근들은 고종에게 이준용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고 또 하는, 이준용이 이제 왕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뻥을 치는 거죠. 이게 원래 암투가 왜냐면은 이 이준용이도 왕손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살아 있잖아요. 지금 의친왕도 살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엄상궁으로서는 이제 자기 자식이 이제 왕이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나라가 위협 지경에 이르는 거죠. 명성 황후의 암살에 의해서 이준용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시라던 고종은 이준용 제거를 결심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서는 정치 망명객이라는 이유로 이준용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어요. 그리고 고종은 밀지를 들여 자객들을 일본 도쿄부로 파견했지만 이준용 역시 양돼지라는 병물과 달리 거구에 비교해서 상당히 민첩하게 움직였고 무예 실력까지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제 그걸 피했다는 얘기죠. 암살
암살단을 피했다. 고종의 이준영 제거 계획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으니 일본 중장 출신 강경파 미우라고로라는 공사를 새로 임명해서 조선으로 보냈어요. 1895년 일본 낭인들을 데우고 대낮에 쳐들어가서 민비를 살해했다. 아무리 힘이 없다도 여기는 조선 땅인데 그 황후를 죽이다니, 이런 나쁜 놈들 있죠. 이제 고종 아니 민비 제거다는 얘기예요. 당시 미국이나 소련 주변 국가들이 모두 일본의 야만적인 행위에 경악하고 비난을 하니 일본은 크게 당황을 했죠. 아무리 그래도 조선왕의 왕비를 죽이냐 이 참놈들아. 그래서 이 미우라 고로와 그 수행원들을 체포하고 재판에 붙이지만 다 무혐의로 방면됐다. 말이 안 되죠. 이름도 미우라네. 이 을미사변 이후로 고종원들 위험 속에 살면서 밤잠을 자지 못했고 고종의 나이는 43세였다. 그래서 한밤중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였는데 이것이 악원파천이었더라. 이건 이제 엄귀인이 한 거죠. 이 피신을 주도한 사람이 엄상궁이고 나중에 귀인으로 오르죠. 엄상궁은 32세 때 고종의 승언을 받았는데 1885년 쫓겨났다가 민비가 죽으니까 다시 들어와요. 다시 궁으로 불러들인 게 1896년으로 들어오자마자 1896년에 죽으니까 저기가 민비가 들어오자마자 43세에 임신을 해서 다음 해에 아이를 낳으니까 이가 곧 이은이었다, 이런 얘기죠. 왕세다. 즉 영친왕이죠. 엄상궁은 1896년에 고종과 세자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피시킨 이른바 악원파천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더라. 즉 악원파천이란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군에 의해서 신변을 느낀 그 다음에죠. 1896년에 민비 가지고 1897년에 악원파천을 다행하니까 97년 2월 20일까지 왕궁을 떠나 러시아 공간으로 옮겨 거처한 사건이 있었으니 이 사건은 한나라의 왕인 고종에 관한 그 왕이 통치하는 국가를 믿고 또 국가에게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어이없는 일이죠. 숨어 들어간 거죠. 도동 러시아 공간이 바로 그 옆에 있어요. 나도 가봤거든요. 내가 일부러. 조선의 국왕이 조선한 땅에서 일본의 위협이 들어와 러시아 공사관 안으로 피신을 하여 생활한다? 어찌 부끄럽지 않으며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을까? 이러한 가슴 아픈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는 엄상궁이라는 여인이 있었으니 사실 악원파천은 엄상궁의 작품이죠. 단독 작품. 후궁인 그녀는 실로 대담해요. 생긴 건 못생겼는데 대담한 담력과 연출력 그리고 놀라운 배짱과 치략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여걸이죠. 여걸. 여장부 때문에 임금 부자의 왕궁 탈출을 기도가 오직 한 번의 실행으로 딱 그처럼 완벽하고 뛰어난 성공을 거둔 더욱 역시 오로지 엄상궁 때문이었더라. 한나 궁녀인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실로 엄청난 일이었으나 그녀는 고종과 왕세자가 탄 가마를 러시아 공사관까지 메고 갈 가마꾼까지도 완벽하게 자기 사람으로 장악해냈으니 출입할 국민의 수리병들에게도 일주일에 걸친 공작을 펼친 결과 아무도 모르게 아주 기습적으로 했어요. 그녀가 나간다가면 아무 말 없이 가마를 몇 개든지 간에 말 없이 통과를 시켰더라, 이런 얘기요. 그 준비가 사전에 철저하게 진행되었으니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과 세자 순종을 무사히 가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 단계 중 한 곳에서만 어긋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한 군데서만 어긋나도 엄청난 파문과 역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주 순식간에 단번에 해치우게 돼요. 이렇게 엄상궁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을 보필하며 43세의 아들을 잉태했어요. 오 마이 갓. 1897년 덕수궁으로 환궁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영친왕이죠. 이 아이가 영친한 이은이었더라, 이런 얘기요. 마지막 왕세자 영친왕도 사실은 왕도 있지 보다가 불행하게 이때 고종의 나이 45세로 이로 인해 고종의 후궁인 귀인에 책봉되었어요. 엄귀인. 그 다음에 선영이라는 이름도 받았어요. 1901년 순빈에 의해서 다시 황귀비에 책봉이 됐죠. 궁호를 경선이라 하고 경선궁마마로도 불렀어요. 황귀비의 황으로 승격시키자고 하는 운동이 1897년부터 1906년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나 결국 황후에는 못 갔죠. 한편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서 결국 황후에까지 오르지는 못했고 황귀비까지는 올랐죠. 황귀비. 책봉되지는 못하였더라. 그녀는 비록 후궁이었지만 왕비가 없는 상황에서 왕비와 같은 역할은 다 했죠.
그리고 황귀비라는 독특한 지위에 있었어. 그러나 황귀비는 1907년에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인해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했어요. 왜? 헤이그 밀사 사건이 걸렸거든. 이준 열사 아시죠? 이준. 영친왕이 유학의 명목으로 일본에 끌려가는 인간적인 시련을 겪었어요. 그 영친왕을 이제 볼모로 끌고 가는 거죠. 한일합방이 되면 1911년 7월 20일 덕수궁 즉조전에서 52세에 갑자기 사망하였더라. 한편 대한제국은 한청 통상조 이제 그 갑자기 사망했다가 하니까 의문에 사망을 한 거죠. 한청 통상조약을 통해 청나라와 대등한 입장에서 통상조약을 체결하였으니 대한제국이 이때 이제 1900년 이야기가 나오니까 경호선사는 이미 동학농민이 쫄딱 망하고 쫄딱 망하든지 말든지 이것들은 잘도 굴러가요. 전봉준 장군이 처형당한 게 민비가 그 다음에 하니까 1900년에는 파리에서 1년한 만국 박람회 대표를 파견했고 만국 우편연합에도 가입했고 1901년에는 지게하문을 설치해서 지게를 발급하였는데 전국적으로 실시되지는 못하였으나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한 것이 지게죠. 1902년에는 간도에서 간도 시찰원을 1903년에는 이 법률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했고 행정개혁은 양지하문을 설치하여 양전사업도 설치했다. 농민사업. 이러한 와중에 고종은 나라가 어지럽자 엄기비는 부처의 힘입으로 국난을 크고 나오네. 1903년에 칙령을 내려서 해인사에서 인경불사를 했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 경호선사가 간 1899년부터 이제 1900년에는 이제 조짐을 했다가 1903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결사를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경호사가 그 인경불사를 3년간을 하죠. 3년간을. 마지막이 1903년이에요. 그래서 엄기비한테 그 인경불사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한테 엄기비가 그 뭐지? 금난가사를 선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때 법주를 정하지 못하다가 법주를 정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인물이. 그러다가 이제 경호선사가 해인사 선언에 조실로 초청되어 오자 대중이 만장일치로 경호선사를 해인사 그 인경불사의 그 법주로 추대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다 또 맹주라고 썼네. 법주. 해인사 선언에 조실로 초청이 되어오자 대중은 만장일치로 경호를 해인사 인경불사의 법주로 초대하여 경호는 3년간의 장경불사의 법주가 되어서 이를 추진하였으나 우리나라 인경불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조 때에 인경불사 있었죠. 그때 세조가 역시 승불정책을 했어요. 억불정책이 아니라 승불정책과 호불적 태도, 선왕후 및 죽은 왕자와 극락왕세. 왜냐하면 본인이 지은 죄가 엄청 많으니까 일단은 그 부처님의 가피를 얻고자 했고 실제로 또 수양대군은 수양대군 일대서부터 그 불심이 장했어요. 그래서 수양대군이 지은 그거 있잖아요. 왜 훈민정음이 그 실험용으로 이제 석보상절 높고 높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그 공덕을 겁과 겁에 살해어도 어찌 모두 살해리까. 노래가 생각이 안 나. 산세겁에 아비하신 인력으로 목소리도 안 나오네. 옛날에는 참 잘 불렀었는데 인생 무상이네. 그래서 그 세조가 그 뭐지 불교를 굉장히 그 숭배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경불사가 또 나오죠. 세조 때 했고 또 이제 지금 고종황제가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국가 사회적 목적과 정치적 의도가 주목된다. 우선 외교적 교섭 자원으로서의 활용의 의도이다. 세조 때 인출불사에서 확보된 인경본이 일본이나 유국국 등지와 외교적 교섭 과정에서 의해 하사품으로 이게 준 거야. 왜냐? 그것은 뭐냐면은 정통성의 확보를 위한 왕권의 안정대지 전제화를 모색하기 위한 의도로도 이제 이렇게 세조가 인경불사를 해가지고 이제 일본이나 이런 중국에도 줬죠. 세조는 왕권의 정통성이 취약하여 왕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경불사도 추진하였다 이런 얘기죠. 이 과정에서 아까 300 뭐였지? 332? 거의 100개 나오네. 이 과정에서 선대의 고관과
왕후미 조상들의 극례광생을 기원함으로써 선대로부터 혈연적 정치적 그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용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 불교를 싫어하면 인용하겠습니까? 특히 세조는 그 어디요? 거기 월정사 그 골짜기에서 계곡에서 목욕하다가 그 문수동자로부터 그 피부병을 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봤어요. 나도 좀 폼생퐁사인 그런 경허선사처럼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더니 문수동자가 진짜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도 그 월정사 그 어제 그 계곡 있잖아요. 그 세조가 그 문수동자를 만났다는 계곡에 가서 텐트를 쳐. 근데 문수동자는 못 만났어. 한번 쳐봤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 세조도 불교를 굉장히 숭상했다는 얘기죠. 이 과정에서 선대의 국왕과 왕후 및 조상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함으로써 선대로부터 혈연적 정치적 성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었으니 마지막으로 불교계의 지원을 확보할 의도도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조는 그 당시에 인경한 50질, 46질, 한 50질 가운데서 46질이나 한성,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도에 위치한 41곳의 주요 사원에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로써 세조는 이들 사원이나 불교계로부터 우호적인 지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를 또 정치적으로 끌어들여서 인경불사를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고종황제가 경허선사가 하필이면 해인사에 와 계실 때에 인경불사를 해서 경허선사를 법주로 대죠. 땅밖에 법주할 사람이 없어요. 공석으로 비워놨다가 그거를 경허사하게 되죠. 대장경 경판의 판각사업의 작업의 역사는 고려 때 있죠. 고려 때 몽골군이 침입해가지고 불교의 힘으로 막아보고자 그것을 해서 이제 그 인경불사를 하게 되고 장경판을 파괴된 거죠. 판각 작업.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장도감이죠. 대장도감이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하고 생긴 것이다. 이를 새긴 곳은 경상남도 남해에 설치한 분사 대장도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팔마대장 그 영화 보면 나오는데 이제 그 판때기 알죠? 장경판을 갖다가 3년 동안 그 바닷물에 담궈서 썩지 않게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작업을 먼저 하고, 이 대장경을 채찌는 사업을 주관하던 개태사 승통인, 개태사가 뭔데 어딘 줄 아세요? 내가 초등학교 때 첫 번에 그 선생 국민학교 선생 발령받은 곳이 개태사야. 개태사 승통인 수기대사가 북송 관판 거란본 초조 대장경을 참고해서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아 대장경을 제작했다 이런 말이야. 개태사가 원래는 10개자에다가 10개자에다가 클태자일 거야.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곳이다 해가지고 그 누가 했냐면은 그거 혼효십조 한 사람 누구요? 태조왕건, 고려의 태조왕건이 개태사에 와서 그 기도를 하고 개태사를 열어주고 공민왕 그때, 그러니까 이 태조왕건이가 다녀가신 곳이죠. 내가 거기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선생을 하고, 국민학교 그 학교 바로 옆이야. 그래서 학교 끝나고 대전으로 가기 전에 개태사부터 들려서 또 인사하고, 또 학교 끝나고 가기 전에 집으로 가는데 또 개태사부터 들려서 인사하고, 아마 개태사를 한 몇백 번은 학교 다닐 때마다 해서 몇백 번 갔을 거예요. 개태사예요, 그게. 그리하여 현존하는 대장경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제조 대장경, 다시 했다면 초조 대장경이 있죠. 초조 대장경은 이제 처음에 만드는 곳이고, 대구 어디 부인사에서 했던가요? 그 다음에 이제 개태사 승통이 한 것은 이제 어디 해남 대흥사, 그죠? 해남에서 그 분사 대장경을 만들어서 이 두 번째 거를 우리가 뭐래요? 제조 대장경이라 하죠. 그래서 그게 지금의 팔만 대장경이에요. 그래서 그 초조 대장경은 또 다른 곳에 봉안이 되어 있다고 하죠. 해인사에 있는 팔만 대장경은 제조 대장경이에요. 내용의 정확함과 자체의 아름다운 목판 제작의 정교함이 동양에서 가운데 으뜸가는 제일 가는 대장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 대장경 판각의 불사 사업은 고려 불교의 높은 수준과 문화의식의 바탕이 되어 왔더라. 이 사업은 대장도감,
대장경이지. 그래서 주관했으며 제주도, 완도, 거제도 등에서는 자작나무를 재료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막 이제 제주도, 완도, 거제도 등에서 자작나무를 갔다 오면 자작나무를 3년간 뭐야 바다에다 띄워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 먼지를 먼저 나무를 바닷물에 절인 다음에 그늘에서 충분히 말려야. 그래야지 그늘에서 안 말리면 쫙 쪼개져요 또. 그래서 햇빛에 말리면 안 되고 그늘에서 또 다 말려가지고 쪼개지지 않게 해서 그 지금의 그 팔만대장경이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게 썩지도 않아요. 몇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게 그거죠. 고려 팔만대장경이에요. 이 대장경은 조선 초기까지는 강화도 선원사, 알았죠? 선원사에서 보관되어 있었으나 해인사로 옮겨지는 데는 확실하지 않으나 다시 이제 그 막 옮겨지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현재 1898년 태조 7년에 옮겼을 것이라는 학설이 가장 유력하며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이때 2,000명의 군인들이 호송을 했고 오교 양종의 승려들이 체제와 내용도 가장 완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역사적인 말하자면 국가적인 그 작업으로 해인사로 옮겨지게 돼요. 보관함의 순서는 천자문 수열도 순서대로 배열했으며 오자와 탈자가 거의 없더라.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색에 의해서 그 내용도 높이 평가되고 있더라. 첫째, 인류 최초의 한문 대장경인 송나라 관판대장경, 송나라 관판대장경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며 현재 전하지 않는 거란판 대장경. 그러니까 송나라 관판대장경에 대한 건 나와 있는데 현대 전하지 않는 거란판 대장경의 내용도 거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특히 대성벽계 무차별로운 일본은 어느 대장경에서 볼 수 없어. 포물이죠. 뭐 국보죠. 둘째, 사전유의 저술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법원 줄임, 일체경의의, 소일체경의의 등과 전적과 대승보살 정법경, 제법집유경 등 중요한 대승경론들이 팔만대장경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 팔만대장경 다 읽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더라. 죽는 날까지 팔만대장경을 다 읽어도 못 읽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경허스님은 뭐래요? 잠깐 선하는 자체가 팔만대장경을 다 섭렵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내용이 경허선사 그 법어에 나와요. 셋째, 자체의 예술성. 글씨 자체가 체가 굉장히 예술성이다. 하나의 목판에 대략 가로 23행, 세로 14행으로 이렇게 쪼았다는 얘기죠. 310자대를 새겼는데 그 정교한 판각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조선의 병필인 한석봉은 이를 두고 이것은 육필이 아니라 신필이다. 이게 신이 한 거지 어떻게 사람이 이걸 했겠느냐라고 그 한석봉이가 그랬다고 합니다. 자랑이요? 뭐냐 자랑이다. 이 팔만대장경은 뒤에 5차례나 간행되었고 유포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 고려 말에 이색이 인출한 대장경 일부가 여주 실력사에 보관되어 있답니다. 목은 야응 길제,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이렇게 해서 사문이죠. 그러니까 그 충신 대장경 일부가 여주 실력사에 보관되어 있고 조선 초기까지 왜구들이 빈번하게 침략해서 해인사에 수장되어 있는 고려 대장경판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끈질기게도 mi친놈들이 1389년에서 1905년 사이에 83차례나 요구했답니다. 미쳤나봐. 대부분 거절하고 간혹 인본을 주었다고 합니다. 인본은 찍은 거. 1410년에는 경기도 황해도 충청도 관찰사에게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인경지 267묶음을 해인사로 보내가지고 인경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인류 문화유산이죠. 뭐 우리나라의 국보가 아니라 세계의 인류의 다시 없는 팔만대장경이 있더라 이런 얘기요. 세조는 신미, 수미, 학렬 등으로 하여금 신미대사 알죠? 해인사 장경궁 대장경 50부를 인출하여 각도의 명산 거찰에 나누어 보관하도록 했다. 1898년 용학이 4부를 인출하여 통도사, 해인사, 송강사에 각각 한 부씩 보관했으니 용학은 용학스님 있죠. 조선 말기의 스님으로 어려서 출가하여 함경난도 안변서강사에서 오랫동안 경전을 연구했고 안변서강사 아시죠? 우리 경호선수도 안변서강사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리죠. 개근불사 증명법사로 가시죠. 몇 년에? 1903년 10월 15일
금강경을 10년 동안 10만 번 이상 독송하여 누가? 용학스님이 10년 동안 10만 번? 1년에 반 번. 오마이가 1년에 반 번은 어떻게 365일이면 반 번이면 응? 치아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신심이 되어나 치살이 나오셨군요. 용학은 말년에 1896년 양산 통도사에 추석하다가 1908년 2월 15일 79세로 입적하였다. 무엇을 위한 올해 뜻밖에도 나라에서 해인사의 통보가 왔는데 장경불사를 할 터이니 1898년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1899년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1898년에 이미 장경불사를 하겠다는 뜻을 비춰와요. 경화사가 1899년부터 1903년까지 4년간 법주가 돼서 해인사 임경불사를 이끌게 되죠. 장경불사를 할 테이니 화주책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했다. 그래서 법문 스님이 화주책을 임시로 배워가지고 올라갔어요. 탁지부에서 6만량, 경원궁에서 1500량, 의정부에서 7500량, 경남 간철서가 500량, 통도사에서 신도들과 1000량, 이렇게 많이 도합 74,500량으로 그 불사를 무사히 마쳤으니 이때 경원은 해인사 장경의 임경불사의 법주가 되었으니 인세한 장경은 6,000번이나 되는데 모두 내부를 하도록 하였다. 그래야 한 분은 통도사, 한 분은 해인사, 한 분은 성광사, 삼보 사찰에다 나눴죠. 한 분은 전국의 유명한 사찰에 나누어 보시게 하였더라. 고려 중반부터 장경도령이라는 이름으로 봄, 가을의 6, 7시에 거의 정기적으로 법회를 열었으며 가야산 중턱에 자리 잡은 해인사, 지금 해인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신라 애장왕 3년에 지은 사찰로 말했잖아요. 순웅 이정으로 하여금, 그죠? 왕후의 병을 부처의 힘으로 치료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쓰러셨죠.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하나죠. 해인사, 통도사, 성광사. 8만 대장경을 보관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법보종찰이라고 하죠. 장경판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8만 여장의 81,115수랍니다. 정확하게 장경부판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로 해인사에 남아있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거예요. 수다라장. 처음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조선 세조 3년 1450년에 크게 다시 짓고 성종 청원 19년에 1488년에 학조대사가 왕실의 후원으로 다시 지어서 보안당이라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서 임진을 안에도 피해를 입지 않고 옛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광해군 14년에는 응과 인조 20년에 수리가 있었으니 앞면 15칸, 옆면 2칸, 이거 지금 해인사 장경각을 말하는 거죠. 두 건물을 나란히 배치했는데 남쪽 건물은 수다라장이라고 하고 북쪽 건물은 뭐라고 그래요? 법보전이라고 써있어요. 가면은 수다라장 이렇게 한문으로 수다라장 법보전. 서쪽과 동쪽에는 앞면 2칸, 옆면 1칸 규모의 작은 서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긴대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다. 대장경판을 보관하는 건물의 개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안 줬어. 장식 요소는 거의 두지 않았으며 통풍을 위해서 창의 크기가 달라요. 그죠? 남쪽과 북쪽을 서로 다르게 하고 각 칸마다 창을 다 내놔줘가지고 아래를 좁게 하고 칸틀을 위를 넓게 해서 이렇게 그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과학적으로 해놓고 또 그 땅 밑에는 해마다 그 소금을 이렇게 뜬다잖아요. 불나지 않게. 대장경판에 보관하는 건물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장식 요소는 두지 않았으며 또한 안쪽 흙바닥 쪽에는 숯과 횟가루를 집어넣고 소금과 모래를 함께 넣음으로써 습도를 이렇게 조정해줘서 그 이제 자연적인 습도가 되고 채광도 되고 송풍도 통풍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선조들의 지혜는 가히 자연의 조건을 이용하여 설계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점 등으로 인해서 대장경판을 지금까지도 잘 보존할 수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일단 또 여기서 끊어.